자, 예산 과정 파트 573페이지. 예산의 과정은 이제 4단계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맨 앞에 편성이 되고 심의가 되고 집행 회계 검사, 그 4단계를 예산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그 성격을 좀 보겠어요. 제일 먼저 한 국가의 재정 정책 범준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팽창 정책을 피냐 긴축을 피냐에 따라서 예산 과정은 달라진다고 표현이고, 두 번째 정치적 성격, 그 과정이 가치 배분을 둘러싼 정치 투쟁의 형태를 갖고 있다. 사회가 각자 선호하는 것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A란 단체가 선호하고 B 단체가 선호하는 게 바로 가치야. 가치. 그러니까 우익에서 선호하는 거, 좌익에서 선호하는 거, 이게 각각 가치예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익이 선호하는 쪽에 보다 많은 여러분들 예산을 배정했다. 그럼 우익이 선호하는 가치의 배분에 초점을 둔 게 안 둔 게야? 둔 거지. 그럼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우익과 좌익 간에 서로 뭐 싸움질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여러분들 조정이 돼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예산 과정에 반영이 돼 안 돼? 되죠? 이런 것들 지금 얘기한 정책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고, 특히 예산의 과정은 정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밑에 아롱일 다부스키. 아롱일 다부스키는 외워둬야 돼. 예산의 과정은 곧 정치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정책 과정을 얘기하던 서로 멱살 잡고 싸움질하는 거니까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한편으로 또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선번에 자원 배분에 관한 합리적 결정 과정이란 말이 있어. 왜? 예산이다 보니까 돈 아니야. 돈을 함부로 막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정확하게 비용 편익, 비용 효과를 다 계산해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꼭 쓸 때 쓰고 이왕이면 덜 쓰려고 하겠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 합리적 결정 과정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의 과정은 쉽게 정치성과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하죠. 예산의 과정은 정치성과 합리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나온 게 동태성이란 말이 나와. 여러분, 과정은 진행형 아니야. 움직이잖아. 그래서 동태성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자. 여러분들 2022년도 이 예산은 2021년도에 편성이 되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 시기에 집행이 이루어지겠고, 그리고 2023년도에 회계검사, 그리고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년 전체 몇 년이야? 3년이죠. 계속 이 과정이 순환되겠죠. 그래서 동태성, 순환성 3년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회계연도가 나왔는데, 회계연도는 밑에 두 번째 줄, 즉 예산 집행의 유효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얘기하죠. 한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국가별 회계연도의 차이점을 적어놨는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회계연도는 1년 동안의 예산 집행의 유효 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국가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다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하여간에 예산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다? 예산 편성이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산 편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 편성까지 하고, 선생님이 오늘 부천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4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에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4시 28분짜리 타고 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약속 시간에 맞아. 그래서 그 급행을 타고 갈 테니까 약간 좀 일찍 끝낸다. 이렇게 하시고, 예산 편성 파트부터 내용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산 편성은 행정각 부처에서 다음 연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이 그것을 사정하여 행정부의 종합적인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걸 예산 편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뻔한 거죠, 여러분들. 다시 보세요. 각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 작성해서 중앙예산기관에 제출하고,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 예산을 사정합니다. 깎을 건 깎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종합적인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겠죠. 자, 하단에 접근 방법 보지 마시고, 자, 옆에 이제 절차를 좀 보세요. 그 예산 편성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절차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년도 1월 말까지
중앙관세청이 기재부 장관한테 중기사업계획서 5년짜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거기 1월 말을 외워둬야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재부 장관 자체는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서를 각 부처에 시달합니다. 예산 편성 지침서는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하라 하는 방법, 요령을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근거하여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중앙 기재부 장관한테 제출을 합니다. 다음 4번에 기재부 장관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출된 예산 요구서를 사정하고 종합적인 예산 편성안을 작성하겠죠. 그러면 예산 편성안 작성했다. 이것을 정책자문회의 자문과 국민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승인에 의하여 예산 편성안 자체가 확정되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 제출하겠죠. 언제 전까지? 120일 전까지. 날짜가 외워되겠죠. 거기 여러분들 1월 말, 3월 말, 5월 말 이거 외워야 돼. 알았냐? 1번, 2번 여러분들 그 3번에 1월 말, 3월 말, 5월 말 외워돼야 돼. 이거 날짜 없는 거 시험지에 나왔었어. 1월 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서 시달,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서 작성 제출 이렇게 외워돼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맨 끝에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그것도 가져가야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 편성의 절차 뭐 제가 출제에 나왔던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숙지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예산 편성의 형식이 나오는데 예산 편성의 형식이란 말은 예산 편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요소를 얘기해. 아까 5가지 한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예산 총에다가 동그라미, 세입 세채 세 동그라미, 계속비 개 동그라미, 앞글자만 동그라미, 총세 개명국, 총세 개명국,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실비, 고치기 부담행위. 다음 중 예산 편성의 형식이 아닌 것. 1번 예비비. 몇 번? 1번. 그렇게 한 문제. 이건 이렇게 시험 문제라. 예산 편성의 형식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들 첨삭 지도에 각 부처에서 중앙예산기관한테 예산 요구서 제출한다 그랬죠. 그럼 요구할 때의 전략이 있어요. 일단은 보편적인 전략을 대표하는 게 3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때 예산기관은 중앙예산기관을 얘기하는 게 기재부에 대하여 각 부처의 전반적인 신뢰성 확보. 우리가 올린 예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하는 이 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타당성 강조.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성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단체, 아동단체, 여러분들 노인단체를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정부한테 압력 넣는 거예요. 저 기재부한테 막 압력 넣게끔 하는 걸 이게 바로 고객 집단 동원이에요, 여러분들.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보훈자 있잖아, 국가보훈자. 이런 사람 동원해서 기재부의 앞에서 씨알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조명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상황적 전략을 대표하는 것들 6가지 형태가 쭉 나왔는데 역점 사업의 활용 나온 거 보자. 이게 뭐냐? 기획재정부에 그의 중점 사업을 미리 파악하여 신규 사업으로 추가해서 예산 확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기재부에서 중점 사업 발의했으면 여러분들 이런 걸 신규 사업하면 보통 채택이 되겠죠. 두 번째, 사업의 우선순위의 조정 나오는데 잘 보세요. 정치적 지지가 많은 사업,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 이것은 순위를 뒤로 빼. 그리고 정치인 지지가 낮은 사업을 순위를 앞으로 빼. 그럼 궁극적으로 2개의 사업을 다 확보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럼 세 번째, 예산상의 기득권 확보 나왔죠, 여러분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신규 사업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대해 처음에는 적은 예산을 요구해서 정폭하고 일단 승인하면 점차 막 요구하는 걸 얘기해요. 자료 정보는 비용 편익 분석에 근거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딱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는 거죠. 자, 맹점이 나온 거 봐. 기존의 사업비는 변화 없는지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워낙은 기존 사업비는 좀 축소가 됐어. 100억에서 약 70억으로 축소가 됐어. 근데 그냥 100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우 적게. 왜? 새로운 사업은 여러분들 승인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적게 책정해서 승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 받았다 그러면 아까 100억, 워낙 70억이면 되는데 100억 올렸잖아. 30억 남는 돈을 지금 얘기한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것들. 이게 바로 맹점의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관계를 얘기하던, 자, 이게 보자. 기재부에서 예산 여러분들 그 사정하는 애들이 있어. 있죠. 그런 애들하고 대학교 동기동창들을 여러분들 부처에 있는 애들 보내는 걸 얘기해요. 야, 너 저 기재부에 있는 게 예산 사정 담당하는 애하고 너 고등학교 동기지? 야, 네가 가서 제가 좀 많이 좀 받게끔 해줘. 이런 식으로 받게. 인간관계 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 매체, 기관장의 정책 역량, 이거 다 지금 얘기한 상황적 전략에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에도 최근에,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부채 예산 요구 전략이 출제해서 한두 번 나왔어요. 이달군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야. 서울대 행대 교수인데 이 사람이 몇 사람과 함께 테마 행정학이라는 책을 공부했는데 그 책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출제한 들어갔겠지, 한두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문제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풀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나왔는데, 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예산 단가의 비현실성이란 말이 나오죠. 자, 거기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아까 여러분들 예산 편성 지침서를 여러분 기재부 장관이 중앙관세 장관한테 시절한다 그랬잖아. 그럼 거기엔 여러분들 예산 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A4 용지는 한 포대에 얼마 하고 이게 여러분들 선풍기는 얼마라고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게 나온다고. 근데 이제 그 단가가 너무 비현실적이야. 예를 들어서 공모 노임 단가, 하루 일당 하는 거 있죠. 하루 일당 하는 사람들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지 지금 좀 올랐지만은 한 3년 전에 나왔던 돈이 얼마냐? 만이 아니구나. 38,000원. 하루 노가다 하는 사람들 38,000원. 근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에서 하루 여러분들 자갈지고 이동하잖아. 이분들 일당이 10만 원이 넘어. 하루 일당. 근데 정부기관에서 하면 38,000원밖에 못 받아. 그러면 정부기관에서 뭐 한다 그러면 일하러 와, 안 와? 안 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최소한 10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겠지. 그럼 어떡하냐? 예를 들어 인부가 여러분들 5명이 필요하다면 5명 올리는 것이 아니라 20명 올리는 게야. 그럼 위에서 그거 뻔히 아니까 눈 감아줘, 여러분들. 근데 워낙은 15명 올리면 되는데 20명 올리는 게야. 그러면 5명 사고 남아 안 남아? 남죠. 남는 건 내 뒷주머니로. 그래서 이게 부패의 운산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예산 단가의 비현실성 자체를 얘기할 때는 예산의 유형도 가져오고 예산의 행정의 형식성, 부실공사도 가져온다고. 단가가 비현실적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자.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철근 10개를 깔 걸 하나 까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대교 붕괴 한 개야, 한 개야. 붕괴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시도 학교에 있다 보니 학교에 연구소에 연구소에 이제 유급 조교를 하나 두고 있어요. 근데 유급 조교회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 그러면 학생들 알바를 써야 돼. 근데 알바를 쓰는데 알바에 대한 인건비 주는 게 여러분들 얼마 안 줘. 하루 주는 게 10,000원 주래. 그럼 하루에 4시간 와서 일해서 10,000원 좀 내야 일해, 안 해? 일 안 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일을 해? 근데 4시간만큼의 여러분 급료는 쳐줘서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어떡하냐? 1명 필요한 거 4명 올릴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4명 올린 거 위해서 알아보라. 아니까 안 된다고 막 그래. 그래서 화딱 실망되지. 당신이 책임질 거야. 가만히 있어. 올릴까 올릴까? 그러면 그거 올려. 내가 이거 10,000원 쳐먹으려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꼼짝 못하고 올려. 근데 나같이 정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도덕한 사람도 가끔 있어 없어. 이게 바로 비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부패가 발생하고 예산육의 가공성이란 말은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용돈 올리면 아버지가 깎을 걸 미리 알아 몰라? 알아요. 책 한 권 그럼 여러분들 3만 원 그럼 25,000원 깎을 거 알잖아. 그래서 3만 원짜리 5만 원에 올려 안 올려? 올리죠. 이게 마찬가지 정부도 예산육의 가공성이야. 10만 원 필요한데 15만 원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자원 배분의 비합리성은 계획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에 근거하여 비합리적으로 배분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 자체가 외부로 공개가 안 돼. 그러니까 민중 통제, 시민 통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까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알았습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저 배운 내용 그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자, 선생님 지금부터 오늘 배운 문제를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 3번에 함께 재무행정기관에서 세입과 세출을 지워버리고 편성과 집행으로 바꾸어요. 편성과 집행.
편성과 집행에 관한 총괄적 기능은 예산실이에요. 예산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국고국은 국고관장기구고, 기재부 안에 국고관장기구고, 이게 문제가 좀 잘못됐어. 2번은 여러분들 재무행정연구소 안 배웠는데 예산회계 구매감사야. 그러니까 3번에 계획 대신에 감사가 들어가야 돼. 예산회계 구매감사를 재무행정의 연구 4대명이요. 그래요. 예산회계 구매감사. 알았습니까? 예산회계 구매감사. 정답은 3번입니다. 안 배웠죠, 여러분들. 자, 보자, 여러분들. 자, 1번은 잘못된 것 같아서 3번이죠. 예산은 아까 연구성이 아니라 시한성 얘기했잖아. 그리고 2번 얘기했고 3번도 얘기했고, 자, 4번 나온 거 보자. 제가 형식적 개념은 편성의 주체하고 심의의 주체가 명시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정확히 1번이죠. 정부에서 편성 나왔죠. 국회에 심의 나왔고. 2번은 세입과 세출에 관한 예정표 나올 때는 실질적 개념이고, 4번은 결산이죠. 왜? 확정표니까. 자, 5번의 정답 1번이고, 6번의 본 예산 아까 120일 전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3번이고, 7번은 아까 통합예산 배운 거 기억나? 3번이고, 10번은 여러분들 예산의 기본적인 법률은 국가재정법 아까 얘기했잖아요. 했습니다. 넘겨보세요. 예산 편성과 집행. 아까 여러분들 기재부의 예산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죠? 1번이고, 작은 정부 시대 때는 여러분들 좀 감축이 좀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정답 4번입니다. 이거 안 배웠지만 작은 정부는 정부를 작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건 감축이 필요하지. 15번에 통합예산 아까 기억나? 법인용 공기업 회계 금융성기금 외환평균기금. 정답 4번이죠. 한국제 10 때 채택한 것이 가예산이야. 현재는 쓰고 있지 않죠? 정답 2번이죠. 현재는 준예산이고. 7번에 현재 한국에서 본 예산이 회계년도 개시일 전까지 예결되지 않을 경우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준예산 1번이죠, 뭐예요, 여러분들? 18번에 특별회계 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1번, 2번, 3번, 4번 쭉 나왔는데 몇 번 여러분들? 2번이 정부가 연금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설치하는 경우 존재합니다. 알았습니까? 공무원 연금 특별히 이런 식으로 연금 사업 운영할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 3번이고, 4번은 단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고, 특별회계는 자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를 어렵게 하죠. 그래서 민주통제 어렵게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19번은 아까 제가 세 가지 형태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은 맞고 여러분들, 2번도 맞고, 3번 잘못했죠. 지출 기간 한정된 게 없죠. 지출 대상 한정. 아까 법정시설 관리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 경비, 계속비 세 가지 형태 얘기했잖아. 기억나요? 21번.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아닌가. 자, 이용은 목적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 2번에 예비비는 금액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 3번의 계속비는 기간의 한정성 원칙 예외죠. 4번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22번. 예산의 기능 아니고 몇 번일까? 사법적 기능이 하나 없죠. 법적인 판단, 뭐 심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1번과 2번과 3번은 맞죠, 여러분들. 여기 2번 아까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서 안성재배 기억 나왔나? 안성재배. 경제안정, 경제성장, 소득재 배분, 자원 배분 기능 얘기했잖아. 22번. 예산의 안성재배를 했으니까 1번과 3번과 4번 맞지 2번은 무조건 아니지. 자, 24번. 통일성 원칙의 예외. 아까 예외 어떻게 그랬죠? 목수특기. 기억나? 목수특기. 목은 뭐야? 목적세. 수는 소입 대체경비. 목수특 특별회계. 기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몇 번이야? 정답 1번이죠. 2번의 이용과 전용은 뭐의 원칙이에요? 아까 배운 거. 목적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 계속비는 기간의 한정성 원칙의 예외. 4번은 뭐의 원칙이에요? 완전성 원칙의 예외. 모든 세액과 제체는 빠짐없이 계상해야 한다. 그걸 총계산 그랬고, 총계산에서 징세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순계산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순계산은 완전성 원칙의 예외에 들어갑니다. 25번. 전통과 현대 비교할 때 현대적 예산의 원칙의 특징이라고 보기 힘든 걸 이렇게 나왔어요. 너무 쉬워요.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죠? 통제는 전통이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1번이지.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은 현대로 봐야 되겠고. 26번. 전통적 예산 원칙이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거. 자, 아까 예배비는 뭐의 원칙이에요? 금액의 한정성 원칙이 예외. 이번에 이용과 전역은 목적의 한정성 원칙이 예외. 4번의 사고의 열은 사전 의결의 원칙이 예외. 3번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예산의 배정은 그냥 예산 집행의 한 과정이야. 예산 집행. 예산 집행에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외가 아니라고, 예외가. 알았습니까? 자, 그러면 27번. 우리나라 예비 관리자 아까 누가 그랬어요? 기재부 장관 그랬죠. 여러분, 그 2번에 이용과 전용 가운데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뭐라 그래? 이용.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전용. 입법 과목 세 가지 얘기해봐. 장관항, 장관항, 장관항.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행정 과목 두 가지 얘기해봐. 세항과 목, 세항목, 세항목. 외워야 돼. 여러분 문제도 여러분 출제 나와. 그냥 맞으란 문제야. 맞으란 문제. 28번. 다음 중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아닌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뭐예요? 공개성 원칙은 전통이죠. 예산의 주요 과정 내용 공개해야 한다. 아까 예외 정보비, 여러분들 외교 활동비, 국방비, 국가정보원 예산 이것은 공개성 원칙의 예외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아,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자, 29번.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순세입, 순세출마를 계상하는 예산. 이거 아까 무슨 예산이라고 그래? 순계예산. 아까 순계예산은 뭐의 원칙이에요? 완전성. 기억나죠? 순계예산, 기금, 또 뭐 여러분들? 아까 전대차관, 현물출자 이런 것은 여러분들 완전성 원칙의 예외라고 배우잖아. 30번. 이건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단추 특기 기억났나? 단추 추가 경정 예산 특별히 기금. 준예산은 아니죠. 준예산은 사전 의결의 원칙의 예외지. 예비역 김준혜 전사 기억났나? 기억나죠? 자, 31번. 전통적 예산의 원칙이라고 볼 수 없는 것도 너무 쉬워.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이번에 보고의 원칙은 전통이 아니라 현대예요. 1번과 3번과 4번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32번. 예산의 분류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품목별 분류. 그게 안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안 나오면 조직체. 얘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답 3번이지. 33번. 자, 국가의 세출 예산을 대통령실, 국회, 헌법재판소, 국방부 이건 주체 아니야, 주체. 그건 뭐야? 조직체별 분류죠. 누가 얼마를 쓰냐, 조직체. 34번. 지체 대상 급여 여비 청소비 뭐야? 품목별 분류 2번이지 뭐야. 35. 입법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장관항 기억났나? 장관항인데 소관도 들어가기도 합니다. 소관도. 알았냐? 소관, 기관 같은 말이거든요. 그걸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1번을 뭘로 해도 답은 나왔어요. 왜? 세항과 목은 입법 과목이 아니라 행정 과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답은 3번이 나와야 합니다. 36번. 한국의 세출예산 분류 다음과 같다. 뭐 방위비 얼마, 국방비 얼마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 기능별 분류예요. 그 나라 물어보자. 방위의 기능, 교육의 기능, 사회개발의 기능, 경제개발의 기능은 이해하기 쉽지. 근데 일반 행정의 기능, 이거 이해하기 쉬워 어려워. 일반 행정 기능 뭔지 모르잖아. 근데 아까 기능별 분류의 목적은 시민을 위한 분류 아니야? 근데 일반 행정비 그럼 잘 몰라, 시민들이. 그래서 이거는 써보자. 일반 행정비 하살표 가급적 적게 책정. 가급적 적게 책정. 자, 교재 나온 거 잠깐 좀 보자. 여러분, 교재 559페이지. 558페이지. 558페이지. 거기 기능별 분류 중간 나왔고, 여러분들,
그 세 번째 줄 예, 방위비, 교육비 쭉 나오고 일반 행정비, 포괄적 선거 때문에 가급적 적게 책정이란 말이 나왔나? 나오죠.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 행정비가 뭔지 모르니까 너무 개념이 포괄적이잖아, 모호하고. 그래서 일반 심의를 위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다 분리하고 난 다음에 정 안 될 경우에는 일반 행정비로 묶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자, 다시 원위치. 37번. 세입 세출 예산을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구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경제 성질 4번이죠, 여러분들. 38번. 입법부의 예산 심의에 있어서 가장 유용한 분류 뭐? 아까 조직체별 분류를 했잖아요. 가장 유용한 건 조직체. 39. 국민의 이해 정진. 좀 전에 얘기했어요. 뭐? 기능별 분류 1번. 자, 40번. 예산 집행이 가장 용이한 건 뭐예요? 용이하다는 것은 가장 쉽다 그 말이에요. 뭐야? 아이, 품목별이지. 기능별 예산 집행의 신축성 부여고. 품목은 여러분 조목조목 되어 있으니까 아까 6학년 초등학교 아니 6살 먹은 애들도 여러분들 신분은 갔다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집행이 단순 용이한 것하고 집행의 신축성은 틀려. 기능별 분류는 집행의 신축성 확보고 품목은 아까 여러분들 목적에게 대각선 연결한 거 봐봐. 예산 집행 용의에다가 품목 연결 대산 돼 있어. 돼 있잖아. 아까 우리 배운 거야. 혼동한다고 여러분들. 41번 문제. 국민 경제에 대한 예산의 효과 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건 뭡니까? 경제 성질별 분류. 42번. 다음 예산의 분류 방법에서 일명 심의라는 분류 뭐야? 기능별 분류. 43. 다음 예산의 분류 방법은 기능별 분류가 지닌 장점이 아닌가? 1번, 2번, 3번, 4번 쭉 보세요. 정답 나왔죠? 몇 번? 2번이죠. 국민의 통제, 재정 통제 엄격히 하는 것은 품목별 분류죠, 여러분들. 1번과 3번과 4번은 맞잖아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재정 통제 엄격 무조건 품목이에요, 여러분들. 44. 회계 책임 명확, 지출의 적법성,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대로 축소하는 건 뭐야? 품목별 분류지 뭐야? 2번이지. 알았습니까? 2번이에요. 현재 4번에 활동별 분류, 그런 건 몰라도 돼. 그 일반적인 분류 안 돼, 시험 문제 안 나와. 45번. 다음 예산의 분류 방법 중에서 특히 국회 예산 심의 가장 효용성이 높다. 아까 뭐라 했어요? 유용하다. 뭐야? 조직체별 분류 1번이죠. 46. 회계 책임 명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럴 때 물어봐야 돼. 품목으로 봐야지 뭐. 일부러 봐야지. 장부를 보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재하기 때문에 회계 책임 명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47. 다른 예산 제도를 병에서 필수로 수반하는 분류 뭐라 그랬어요? 경제 성질별 분류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여러분 교재 잠깐 봐봐. 교재. 예산의 원칙.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원칙이야. 자, 554페이지. 554페이지. 거기 3번에 사전 의결의 원칙이 예외. 어떻게 그랬어요? 예비역, 김준의 전사. 자, 외워야 돼. 예비비의 지출, 긴급 명령권, 준예산, 전용, 사고 이월. 거기 들어보자. 사전 의결의 원칙이 예외. 어떻게 그랬어요? 크게. 예비역, 김준의 전사. 그럼 예비역은 뭐야? 예비비의 지출. 예비비까지만 나왔는데 지출까지 나와야 돼. 예비 총액은 의결을 받아야지. 지출, 구체적인 지출. 그 다음에 긴준, 긴은 뭐야? 긴급 명령권. 준예산, 전사, 전용, 사고 이월. 자, 다시 보자. 사전 의결의 원칙이 왜 어떻게 알아? 예비역, 김준혜, 전사, 예.
긴급명령. 좋습니다. 준예산, 전용, 4개월.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서 단일성 원칙. 아까 어떻게 알아? 단추, 특기. 추는 뭐야? 추가 경정 예산. 특은 뭐야? 특별하게. 기는 뭐야? 기금. 단추, 특기. 자, 통일성 원칙이 예외. 목수 특기. 어떻게 알아? 목수 특기. 목은 뭐야? 목적세, 수입 대체경비, 특별하게 기금. 자, 거기 들어보자. 통일성 원칙 예외 어떻게 알아? 내가 외울 게 아니라 니들이 외우라고, 여러분들. 지금 아예 외우고 가. 집에 가지고 오지 말고. 통일성 원칙 예외 4가지 얘기해봐. 목수 특기. 목은 뭐야? 목적세,